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콘택트 렌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 피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사실 구면 렌즈 같은 경우에 피팅은 아마 못 하시는 분이 없을 테고, 아마 듣고 싶어 하시는 거는 되게 토릭 렌즈에 관한 이 피팅이 될 텐데요. 이번에 한 번에 다 두 가지 다 이야기할 수 있을지,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피팅을 잘하려면은 착용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구별해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먼지가 많은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콘택트 렌즈 착용이 좀 어렵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먼지가 너무 심하게 날려서 안경에 스크래치가 많이 난다고 렌즈를 하겠다라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맨눈 상태에서도 먼지가 눈에 들어가면 비비는 게 좀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콘택트 렌즈를 낀 상태에서는 더 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눈의 가장 바깥 세포는 평평상피 세포층인데요. 그거랑 이 피부랑 별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눈이니까 더 조심하는 건데요. 우리가 여기에 맨살에 상처가 나고 스크래치가 나는 그 경우보다 각막이나 각막 같다고 했으니까 각막도 좀 비슷한 수준이겠습니다만은 콘택트 렌즈는 기스가 더 잘 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먼지가 심하신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콘택트 렌즈를 끼겠다, 꼭 착용하시겠다 한다면은 일회용 콘택트 렌즈를 끼셔서 렌즈의 수명이 좀 이렇게 줄어드는 거를 막을 수 있겠어요. 하루는 낄 수 있으리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먼지가 많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은 안 되고요. 그리고 한다면은 원데이 일회용 콘택트 렌즈요. 그리고 나이가 너무 적으면은 관리가 안 됩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경우에 렌즈를 해줬다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렌즈를 잘못 관리해서 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잘못 소송이 걸리거나 이렇게 좀 복잡해지는 수가 있으니까 부모님이, 그러니까 보호자죠. 보호자가 동의하에서만 판매하십시오. 물론 나이를 속여서 판대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이가 많은 분들, 반대의 경우겠죠. 나이가 많은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이렇게 꼭 폐경에 가까워져서가 아니라 40대 한 중반 정도, 45세 이상이 넘어간다면은 눈물의 질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눈물의 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퀄리티 얘기하는 겁니다. 눈물의 질 밑에 점액층, 수성층, 지질층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졌다 하잖아요. 수성층, 점액층, 지질층은, 이 지질층은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근데 나이가 드시면은 안구건조증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자꾸 눈물이 쏟아진다는 분들 계세요. 그 눈물하고는 다릅니다. 그 눈물은 지질층이 얇아서 쉽게 말라요. 많이 흘러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에다가 플로리신 용액을 넣어서 13초 이상 가느냐, 그 이내로 이렇게 플로리신 용액이 빠져나가느냐를 확인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표면이 깨지느냐도 확인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눈물의 질이 상당히 중요한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힘듭니다. 주기에 따라서도 눈물의 질이나 양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45세 이상, 특히 폐경기에 가까워지면, 요즘은 45세에는 폐경 안 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폐경기에 가까워지면 눈물이 많이 줄어들고 평소보다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그거 외에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콘택트 렌즈 조절 효과 있는 거 아시죠? 예. 콘택트 렌즈는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절 효과가, 조절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나이를 조절을 할 때는 폭주와 그리고 축동과 조절이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 폭주 능력이 많이 좀 떨어집니다. 물론 조절도 같이 떨어지죠. 그런 면에 있어서
안경을 끼시는 분들은 안경을 우리가 이렇게 그린다면은 여기를 이렇게 초점을 지나는 경우로 맞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렌즈의 OC에 옵티컬 센터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드리는데 이게 가까이 보면은 눈을 폭주를 조금만 이렇게 해도 안경 렌즈의 프리즘 효과로 의해서 기저 방향으로 빛을 꺾어주니까 이 폭주가 여기 좀 모자란 거를 커버해주는 면이 있는데요. 콘택트 렌즈는 초점을 이렇게 눈동자를 쫓아서 이동을 하면서 늘 초점이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폭주를 도와주는 안경 렌즈의 역할이 콘택트 렌즈로서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폭주를 하는 게 더 힘들어지고 글자가 자꾸 둘로 보이죠. 그러니까 폭주량이 떨어지니까 조절이 떨어져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콘택트 렌즈는 노안이 오기 시작하면은 도수를 떨어뜨려 주는 것만으로는 조금 모자란 면이 있습니다. 폭주량도 같이 부족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노안이 많이 오셨다면은 이거를 좀 많이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토릭 렌즈를 경우에 전체 도수가 스페니컬 도수가 뭐 025 혹은 평면 이런 경우에서 실린더 도수가 뭐 175, 2.25 이런 경우 어렵습니다. 이 스페니컬 도수가 물론 이분들은 좀 뭐라 그래야 돼요. 이 난시 때문에라도 안경을 끼셔야 되고 난시량이 많으니까요. 콘택트 렌즈를 끼시는 게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근데 흔들린다는 느낌이 좀 심하고요. 그리고 이 근시 도수 없이 난시만으로 처방을 해줬을 때 이분들이 잘 보인다는 느낌을 별로 못 받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콘택트 렌즈는 생각보다 말을 많이 하는군요. 이거 저기 그 난시 교정 렌즈의 피팅은 다음 시간에 따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콘택트 렌즈 난시 교정용은 우리가 호박씨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쪽은 얇고 한쪽은 두껍게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가 호박씨를 잡고서 일정하게 힘을 가하면은 항상 한 방향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호박씨가 한쪽은 두껍고 한쪽이 얇은데 자꾸 튀면은 이렇게 빠지면서 이쪽으로 튀어나간다 그래서 호박씨 이론이라고 그러죠. 이 호박씨 이론으로 교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호박씨 이론은 결국은 무엇이 얘를 계속 자극을 주고 손으로 잡았을 때 한 방향으로 튀어나가는 역할을 하겠습니까? 안검입니다. 눈 깜빡임 도중에 숨목요. 눈 깜빡임 도중에 계속 이 마찰에 의해서 두꺼운 방향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난시교정 렌즈를 끼시면은 여러 번 깜빡깜빡 하세요 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리를 빨리 잡고 더 잘 보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눈꺼풀이 이렇게 위아래로 깜빡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쫙쫙 슬로우 비디오가 천천히 나오는 거, 슬로우 비디오 같은 걸 천천히 트는 거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은 눈 깜빡이 순식간인데 이게 위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거의 45도 가깝게 45도 정도는 아니겠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렇게 밑으로 가지 않고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약간은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렌즈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 방향으로 축이 돌아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예, 축이 돌아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난시량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흔들리는 걸 좀 많이 느끼십니다. 근시 도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물론 그거를 계산을 해서 렌즈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스페니컬 도수는 약한데 실린더 도수는 아주 높으신 분들 어렵고요. 그리고 네, 나머지는 어렵더라도 해야 되는 경우니까 뭐 해 나가면서 또 안 해야 될 경우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좀 렌즈를 끼시는 것을 물론 본인이 끼겠다는 의지가 강하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렌즈를 반드시 끼길 거야 라는 의지가 강한 분들은 불편한 것도 참아내고
혹시 덜 보이는 것도 이분한테 물론 설명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을 극복해 내시니까 이분이 의지가 강하시다면은 렌즈를 안 팔기 위해서 애를 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해드릴 거는 이분이 끼실 때 이러이러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해드리고, 그분이 그래도 끼신다 하면은 그분한테 가장, 그러니까 최대한 눈에 맞춰서 잘 보일 수 있는 도수를 찾아드리는 게 안경사의 일이겠죠. 자, 피팅의 가장 기본으로 우리가 베이스 커브를 결정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려 합니다. 베이스 커브를 결정할 때, 렌즈의 후면 베이스 커브를 결정할 때, 그러니까 눈에 닿는 면의 베이스 커브를 결정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분의 베이스 커브, 눈의 베이스 커브, 각막의 베이스 커브에다가 1.1을 곱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이유는 한 15년 정도도 넘어 전일 것 같습니다. 마기준 교수님하고 이군자 교수님께서 논문을 쓰셨어요. 15년 훨씬 더 됐을 것 같네요. 예. 그 논문이 20년 됐겠는데요. 20년 가까이 20년이나 20년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그 논문이 제가 제목이 뭔지 기억이 안 나서 그 논문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마기준 교수님께서 지금은 을지육과대학이 아니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안경광학과 전임 교수가 되신 이후에 그 보건대학원의 학생분들께서 졸업하실 때 쓰시는 논문, 석사학위 논문이나 박사학위 논문이나 전부 다 마기준 교수님께서 공동 저자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교수시니까. 그리고 이군자 교수님께서도 콘택트 렌즈 관련해서는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군자 교수님께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기중, 이군자, 콘택트 렌즈 이런 몇 개, 베이스 커브 이런 식의 단어로 검색을 해봤더니 논문이 수백 개가 뜹니다. 도저히 못 찾겠다 싶게 너무 많이 떠서 이거를 옛날부터 쓴 거로 어떻게 뉴스 같은 거는 오래된 거부터 나오는 기능이 있는데 이 논문은 그런 기능이 없나 봐요.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직 못 찾았습니다. 나중에라도 찾으면은 이 영상 밑에 댓글로라도 달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얼핏 생각하는 제목이 통속적 개념의 피팅이, 콘택트 렌즈 피팅이 맞지 않는 혹은 보통의 피팅이 콘택트 렌즈 피팅 이런 식의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측정한 베이스 커브에 1.1을 곱해서 콘택트 렌즈 후면 베이스 커브, 소프트 콘택트 렌즈 후면 베이스 커브를 결정하는데, 그것이 이러이러한 경우,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임상 테스트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는 경우가 몇 퍼센트 정도 있었다. 이런 식의 논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다. 이게 맞다는 가설을 세우고 여러 검사를 해서 몇 퍼센트 정도는 맞지 않는다. 이런 식의 논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 논문을 읽고서 느낀 게, 야, 대부분 맞네. 교수님들께서는 그게 틀린 경우도 이러이러한 경우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였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맞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측정된 베이스 커브에 0.7을 더해라 또는 0.8을 더해라 그러는데, 이게 측정된 베이스 커브에 1.1 곱하는 거랑 별 수치상의 의미가 크게 차이가 안 나서 그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1.1을 곱합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맞는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분이 베이스 커브를 측정했더니 이분이 8.0이면은 여기다가 1.1을 곱해서 콘택트 렌즈 후면 베이스 커브는 8.8로 해주는 게 적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이스 커브가 대개 7.8 정도가 가장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기준 교수님께서 그 한국인의 그 안축장 길이, 베이스 커브 여러 가지에서 외국과 이렇게 외국인들이 나온 그 논문, 누구와의 논문과 이렇게 다르다라는 논문도 쓰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을 것이다 혹은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여러 케이스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서 거기에 대해서 통계를 넣어서 유의하게 맞다, 유의하게 틀리다를 결정하셨죠.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중에 안축장이 우리 교과서에서 24mm, 그러니까 각막의 제일 앞에서부터 망막까지의 거리가 안축장이 24mm로 공부를 했는데, 마기준님께 교수님께서 측정한 거로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23mm 정도다라는 결과를 도출해 내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베이스 커브도 아마 그 중에 틀림없이 있었던 거로 생각나는데, 제가 그 수치가 기억이 안 나서 이런 말씀까지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평균으로 가장 많은 게 7.8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7.8이거든요. 네, 제가 표준 아닐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표준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자, 7.8이면은 0.7을 더하라 하면은 8.5로 하라는 얘기고, 0.8을 더하라면은 8.6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1을 곱하면은 몇입니까? 7.8에 0.78 더하면 되니까 8.58. 이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되게 이쪽 수치에 가깝겠네요. 우리가 베이스 커브를 콘택트 렌즈 베이스 0.58로 만들어 주세요를 안 하니까 8.6 정도로 만드는 게 8.58로 만들어 달라 안 하죠. 자, 이게 맞다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생각외로 많이 가서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곧 하드 콘택트 렌즈도 물론 할 거고요. 토릭 콘택트 렌즈의 피팅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도중에 아까 그거 말씀 안 드렸다는 생각이 계속 났는데요. 여러분, 그 콘택트 렌즈를 권하지 않고 하시는 걸 오히려 좀 말려야 될 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가장 우리가 따져야 될 것 중에는 안구건조증 환자는 권하지 않는 게 좋겠죠. 안구건조증 환자들을 뭐 예전에 쿠퍼비전에 퍼스포린 콜린이라는 재질로 일회용 렌즈가 나오고 6개월용 렌즈도 나왔었어요. 퍼스포린 콜린이요. 우리가 PC라고 많이 했죠. 이 재질이 뭐 쿠퍼비전에서 자기들 뭐 안구 건조 관련 FDA 승인 받았다 이렇게 렌즈에다 붙여서 판매하잖아요. 그렇게 우리한테 팔라고 오잖아요. 실제로 그게 제가 팔아보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뭐 경도였겠지만은 끼시고 괜찮으신 분 계셨습니다. 근데 안구건조증 환자가 정도가 심하다면은 그거를 이겨낼 콘택트 렌즈는 소프트 렌즈로는 없는 것 같아요. 하드 렌즈는 함수율이 낮아서 가능합니다. 간혹 가다가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가 하드 렌즈 재질로 만들었으니까 플루로 실리콘 실리콘으로 만들었으니까 소수성이다 라는 면이 좀 있다 해서 안구건조증 환자들도 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눈이 좀 뻑뻑하신 데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안 그렇습니다. 예, 안 그렇습니다. 제가 저함수일수록 그러니까 일반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요, 해마나 GMA나 이 함수율이 낮을수록, 저함수일수록 산소 투과율이 높고 함수율이 높을수록 산소 투과율이 낮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리콘 하이드로겔은 안 그렇습니다. 비례합니다. 실리콘 하이드로겔은 함수율이 높은 렌즈가 산소 투과율도 높습니다. 함수율이 낮은 렌즈가 산소 투과율도 낮아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쿠퍼비전의 바이오피니티 같은 경우는 함수율이 48%입니다. 그러니까 산소 투과율도 뭐 아큐브의 비타나 다른 렌즈보다 높습니다. 오토옵틱스보다 높아요. 오토옵틱스보다 높습니다. 물론 뭡니까 저기 나이트앤데이보단 낮아요. 나이트앤데이는 산소 투과율에 아주 집중해서 만든 1세대 렌즈여서 사용감이 좀 떨어지는 면이, 그러니까 눈물을 좀 밀어내는 면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뭐 적응을 잘 하시고 그 렌즈만 끼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무작정 이렇게 말하는 건 안 좋겠습니다만은 소수성이 강한 렌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함수율이 높은 렌즈, 그러니까 그 실리콘 하이드로겔이라고 해서 안구건조증이 있어야 하는데 권하셨다가 오히려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가 요 영상 말미에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의 DK 값과 DKT 값 그리고 함수율에 대해서 표를 하나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곧 토릭 콘택트 렌즈와 난시 교정이 토릭이군요. 토릭 콘택트 렌즈와 하드 콘택트 렌즈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